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오늘도 단일화 얘기로 시작합니다. 3주 연속으로 일요일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어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단일화 협상 일지를 모두 공개한 겁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중앙일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결렬 수순. 한국일보 멀어져가는 단일화 윤안 책임은 네 탓. 대선의 최대 변수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대선을 이제 9일 앞둔 정치권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잠시 후 뉴스 싹쓸 시간에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고요. 2월 28일 월요일 2월의 마지막 날 김태현의 정치쇼 첫 곡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거 뭐 크라우디드 하우스의 노래 Don't Dream It's Over. 이게 두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이게 두 문장이지 한 문장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두 문장이랍니다. Don't Dream, 꿈꾸지 마, It's Over, 끝났어. 이 단일화에 대한 우리 정 PD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자, 끝났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이제 한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일화를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 꿈깨라는 우리 정 PD의 일갈이었습니다. 이게 뭐 한 문장이면 약간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두 문장이랍니다. 현보름님, 오늘 쉬는 날이라 고릴라 데이로 선언하고 쭉 라디오 들어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단일화 지겹네요. 그래도 선거 우편 받은 거 뜯어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하셨고요. 배일구님, 단일화를 두고 얼마나 저울질을 많이 했을까요? 각자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지도자들을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뭐 단일화를 두고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저울질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저울질 자체가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의 운명을 건 협상이고 그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어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8587님, 평범히 보내는 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롭게 끝나길 기원해 봅니다 하셨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따가 뉴스 삭제 시간에 유지혜 기자 오시면 제가 자세히 물어볼 건데, 21세기에 정말 이 대명천지에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탱크로 밀어서 옛날에 6.25 때 북한군이 38선 넘어오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지구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강전아님, 내일 모레 학교 가야 하는데 교복이 아직입니다. 직원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사실이 많아지는 걱정이 크네요. 코로나는 확실히 우리 옆까지 온 것 같습니까? 뭐 직장 동료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일이 안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피해보는 경우도 좀 생기시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아프신 분들은 더 힘들 테니까요. 곧 돌아오셔서 뭐 교복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현보름님, 베일군님, 8587님, 강전아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김태현의 정치쇼 참여 방법은 휴대폰 문자 샵 1035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들고요. 고릴라하고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전권 협상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8번째 무력 시위로 정부는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됩니다.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사국인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3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월요일 뉴스 언더블락은 세계일보 정치부의 최영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창입니다. 뭐 어제 정치권에 있어서 역시 가장 큰 뉴스는 단일화 뉴스인데 네. 근데 3주 연속에 일요일날 기자회견하는데 우리 기자분들 쉬셔야 되는데. 아니 뭐 어차피 출근은 합니다. 네. 어차피 그래도 이런 메가 뉴스가 있는 건 아니랑은 업무 강도가 좀 다르니까. 어제 오후 1시였나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했어요. 그 네. 내용부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아침 9시에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신다면 제가 지방을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뵙고 흉공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다. 화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화답은 없었죠. 그리고 윤 후보는 전권을 부여받은 양측 대리인이 만나 진지한 협상을 이어왔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의 대리인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아직까지도 야권 통합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진짜 끈을 놓지 않고 열어둔 거예요? 아니면 문 닫은 거예요? 완전 닫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제 다시 또 공을 안철수 후보에게 형식적으로는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그동안 협상 일지. 예. 사실은 협상 일지를 그렇게 세세하게 공개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네네.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최 기자 보시기에. 뭐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9일 남았잖아요. 단일화의 책임이 무산된 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게 있는 거다. 난 이 정도로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 의도가 담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 오후 1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호남 유세를 했는데요.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 경선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혀 답이 없어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미 20일에 선언을 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이 와서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듣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 안 후보 측에 좀 대리인으로 나갔던 이태규 의원은 단일화 불발은 신뢰에 대한 문제가 컸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모든 것을 자신들의 변명과 입맛에 맞춰 일방적으로 까발리는 것을 보면서 윤 후보 측 제안을 그대로 믿기에는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맞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양쪽의 진실 공방인데 네. 이태규 의원이 전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협상이 다 정권 대사끼리 합의가 다 되고 끝났는데 안 후보가 반대해서 못했다 이 얘기인 거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야 무슨 정권 대사끼리 협상이야 합의야 얘기만 들어본 거지 이 얘기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윤석열 안철수 만약에 단일화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하고 초박빙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이 야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지금 전망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에게 조사한 결과 야권 단일을 가정한 가상 대결입니다.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 45.5, 윤석열 후보 44.6, 이재명 후보 대 안철수 후보 이러면은 이재명 후보 41.7, 안철수 후보 40.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다자구도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40.2, 윤석열 후보 42.4, 안철수 후보 9.0 이렇게 나왔는데요.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왔는데 다자구도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온 걸로 나타나서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표가 윤석열 후보의 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표도 가져와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뭐 사자구도로 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9.999%이기 때문에 예. 뭐 양자구도는 얘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오늘 후보 일정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이제 포항, 경주, 대구, 구미, 안동 순으로 방문을 하는데 또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안동의 아들, 안동을 찾는 컨셉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로 향합니다. 동해, 강릉, 속초, 홍천, 춘천으로 향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전북 일정인데 고창, 정읍, 전주, 익산 순으로 순회를 하면서 유세전을 펼칩니다. 알겠습니다. 요 단일화 불발된 얘기는 잠시 후에 뉴스 싹쓸 시간에 김한 기자하고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 외교안보 소식 좀 보겠습니다. 북한 또 쐈네요 어저께.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됐습니다. 청와대 NSC는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청와대가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발사 방어 체계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이라고 하죠. 이 장사정포 요격 체계 시험 발사 성공을 또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좀 볼까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선 없었으면 이게 제일 큰 뉴스고 요새 조간신문 보면은 헤드라인은 역시 대선보다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유엔에서 28일 날 오늘이죠. 긴급 특별 총회를 열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 상정 예정이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요건? 그러니까 이제 소집이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외신들을 보니까 회의를 열고 긴급 특별 총회 소집안을 처리를 한 건데 그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에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국인 러시아는 반대를 당연히 하겠고 뭐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기권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예. 아랍에미리트는 좀 의외네요. 중국과 인도는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안보리에 상정되는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긴급 특별총회 소집안은 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안보리 기능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라고 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요. 어쨌든 또 긴급 특별총회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비토에 막혀서 채택이 무산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은 어떻죠? 뭐 하리코프에 러시아군이 진입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코프에 러시아군이 진입했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고요. 이 외신에 따르면은 그 하리코프 주지사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쳐부수고 있다. 민간인은 외출을 삼가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시가전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 하리코프에 이제 시가지를 지나는 러시아 군용 차량, 뭐 불타는 탱크 이런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 근데 이 전쟁뿐만 아니라 협상 얘기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무슨 뭐 벨라루스에서 뭐 협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폴란드에서 협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협상 장소 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견도 있는 것 같던데. 네. 그건 어떻죠? 협상 상황은? 그러니까 애당초 벨라루스 옛날 말로 백러시아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협상을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건 친러 국가니까. 벨라루스. 그래서 결국은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폴란드를 거쳐서 지금 벨라루스로 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중에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회담의 의제는 평화이고 회담은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합의하길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믿지 않지만 대표단에 시도해보라고 했다.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서 회담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사실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요. 좀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이건 좀 걱정되는 뉴스인데 체첸 민병대. 네. 여기가 악명 높은 악마의 부대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 민병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은 체첸 국가 근위대 전투원들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대가 수년간 전투로 단련이 됐고 뭐 고문, 살인 이런 뭐 처형 굉장히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서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데 카디로프는 지난 25일 민병대원 1만 명 안팎이 참여한 시위를 개최하며 참전 의사를 자기들이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도 친러 국가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더 사태가 악화되면 안 될 건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로만 아브라모비치. 한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첼시가 인기가 아주 많았을 때 첼시 구단주의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 사람이 첼시 구단의 관리권을 이양한다. 이게 서방 세계에서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그 소유는 그대로 하되 관리권은 이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서구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는 지금 비판이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러시아인이지만 로만이 런던에 살기 때문에 네네. 좀 부담은 된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이 나오는 곳이 스포츠계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뭐 직접적인 뭐 이제 보면은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장소도 원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였는데 프랑스 파리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F1 그 자동차 경주도 소치에서 예정됐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또 국제 유도 연맹도 거기 명예회장이 원래 푸틴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푸틴에 대한 그런 걸 다 취소해버리고 지금 뭐 러시아 기업 후원 받는 구단들도 다 계약을 취소하고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러시아 항공사 아에로플로트와의 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있고 등등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보이콧이 굉장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2, 3부 주말에 있었던 뉴스를 싹싹싹 모아가지고 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 오늘 뉴스가 특히 많습니다. 어제 또 기자회견들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어서 세 분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중앙일보의 유지혜 기자, 목동정수의 정철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한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코로나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별 문제 없죠?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What's up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Are you okay 이래야 되나? 슈퍼 면역 보유자가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다른 일도 문제 없기를 네. 기원하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부터 역시 볼 건데 역시 예상하셨겠지만 단일화 얘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북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부터 물밑에서 진행돼 오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국민 경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의견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왜 안 받겠다, 왜 받겠다 또는 받겠다 받지 않겠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제가 세 분한테 이거 TV면 OX 팻말 들어야 되는데 동시에 여쭤볼게요. 단일화 완전히 끝났다 아니다. 끝났다면 O, 아니다면 X. 세 분. 그냥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끝났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오. 2대1이네. 네. 자, 두 분은 끝났다. 김한 기자하고 정 소장 끝났다. 끝났다. 저기 그 유재 기자 아직 안 끝났다. 네, 근데 저도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워낙 역동적인 한국 정치판의 경험과 특성을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서 완전히 여지를 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정 소장이 오후로 한 거는 무슨 안랩 주가 이런 거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동안 행태를 좀 봤을 때 보니까. 우리가 협상을 한다거나 담판을 하게 될 경우에 카드를 2개, 3개는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집을 살 때라고 하더라도 10억에 팔겠다, 10억에 사겠다고 하면 이제 파는 사람이나 이제 내가 판다고 치면 이거 밀리면 9억 5천, 최저치는 9억 2천 이런 전략을 가고 가는데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하나인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하는데 그 방식은 여론조사의 방식. 그러니까 이 카드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그거 아니면 그 다음 거를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협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란 거 자체가 본질상 그렇다는 것이구나. 김한 기자는. 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협상이라는 거를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선언이나 경과 보고를 한다라는 건 이 협상을 지금 이제 요 페이스에서는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자세히 밝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여지를 두고 협상을 해볼 거면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잡지 않았겠죠. 보통 기자회견을 잡는다는 건 단일화가 됐을 때 이제 하는 건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선언을 먼저 해버렸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단일화라고 불리는 어떤 정치 협상은 사실상 끝났고 지금 이제 유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한 후보가 사퇴하는 방법은 있을 텐데
그게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앙금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라 또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이제 말하자면 화학적인 효과가 있을까 요거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김한 기자 보시기에는 네.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일정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례적인 수준이 아니라 사실 한국정치협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사실상. 그렇죠. 중간에 네. 뭐가 있었고 저 네. 파일로 일찍까지 해가지고 파일 제목까지 나왔는데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무슨 얘기하고 자세히 그동안 기록했던 네. 거를 전부 다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보면 이혼 조정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어제 여론 조정을 좀 받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론 조정. 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그거밖에 안 신구 남았다는 선생님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여론이 하는 거죠. 여론이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게 어제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려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후보는 시종일관 단일화를 하려면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방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제안하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그거였는데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제안하는 방식을 받지 않고 단일화 조건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해온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계속 조건을 바꾸면서 유리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쪽에서 안 한다라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을 동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어제 안 후보의 말에 따르면 아예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판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서로 이제 내 탓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성의를 보였는데 저쪽에서 판을 깼다. 이 정적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불쌍하죠 뭐 이런 거 서로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왠지. 네. 그러면 결국 김한 기자 보시기에는 단일화 책임을 국민의당 쪽으로 이제 돌리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거 이제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가 노리는 효과는 역시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한 표결집 이런 걸 노리는 근데 거다. 어제 우리가 최대한의 형식을 갖췄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왔고 이걸 세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제 그걸 노린 건데 어제 그 과정에서 리스크가 좀 많이 났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예를 들면 파일 이름이 공개되면서 이게 무슨 얼마나 예우를 갖췄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딱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비속어에 가까운 깐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파일 제목에 들어가면서 뭐였죠? 파일 제목이? 정리해서 못하면 깐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이 태도가 뭐였던 거야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불러일으켰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전권을 줬다라는 의미에서 장제원 의원이 정권 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여의도에서는 선대위의 공식적인 직함도 없고 역할 안 한다며 어떻게 정권을 받은 거야 이 논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서로 말도 엇갈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이 단일화 협상에서 정말 성의껏 임한 것이 맞냐 뭐 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양쪽 지지자들이 어쨌든 안 후보가 뭐 여론조사 상으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인데 그 지지를 정권 교체 여론으로 결집시키려는 게 어제 정치적인 어떤 그 기자회견의 목적이었을 텐데 그게 달성될까 이 지점에서는 조금 회의감이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가 언제 나오죠? 오늘 내일 돌려서 수요일 날 나오나요? 그렇죠. 그 전에. 그게 공표기간 마지막 여론조사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기간 이후에도 뭐 발표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내일 아마 왠지 언론사들이 지금 돌리고 있을 것 같다는 어제 그렇죠. 그 결렬이 반영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번 대선에서 최후의 변수라고 얘기되어지던 단일화 변수가 사라진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가 뭐 오늘 내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겠죠. 중요하겠죠.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 지금으로서는 좀 알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봐요? 김한 기자 보시기에는 안 후보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완주하지 않을 지금 뭐 그냥 사자구도로 될 것 같은 확률상은 높아 보이는데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표 득실이 이재명 후보하고 이미 지금 오늘 아침자에서 나온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보면 그 두 1, 2위 후보가 40%를 넘어서는 조사들이 두 후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제 결집되어야 될 표들은 다 결집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단일화가 깨졌다라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어느 쪽이 더 크게 느끼느냐 이 부분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늘 되는 쪽만 유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어버리면
보면 이쪽 표도 내가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찍어야겠다 이런 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마지막에 어느 쪽에 더 쏠리느냐 뭐 이 싸움인 것 같고 위기감을 느낀 세력의 표 결집. 그렇죠. 여권 지지층이든 야권 지지층이든. 사실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최대치는 한 15%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에는 못 미치는데 이제 본인이 받게 될 최종적인 어떤 득표율이 이 단일화 협상에서 안 후보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윤캠이 어제 우리 김한 기자 지적한 대로 이거를 공개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을 그렇게 아무리 기사가 그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후보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사실상 다 하고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라고 공식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점에서 미숙함이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인데 결국 어필하려고 했던 거는 나도 이렇게 절박하다. 나도 할 만큼 했다였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조원진 의원한테도 연락하고 진중권 작가한테도 연락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단일화가 사달이 났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지지율이 높아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큰 윤석열 후보를 찍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 과정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기권을 하거나 안 후보한테 가거나 그 차이인데 윤캠 쪽은 아무래도 그래도 전자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라고 희망을 좀 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투표용지 인쇄하는데 단일화하건 사퇴를 하건 완주하건 무조건 용지는 남는 거죠. 그렇죠. 예. 용지는 남고 네. 그 이후에 둘 중에 한 후보가 만약에 사퇴하면 옆에다가 사퇴 하고 이제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투표소에 그것도 못하면 투표소에 이제 공고문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전날 사퇴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공고문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제 전에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제 기회는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예. 자, 여당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김한 기자. 네. 앞서 잠시 유지혜 기자가 언급을 해줬는데 뭐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한테도 이재명 후보가 전화해서 국민통합정부 제안했다는 거고 진중권 작가한테도 사과했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는 긴급 의총 열었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다당제 얘기했던 거. 그거를 이제 당론을 채택한다 뭐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평가를 받긴 하지만 사실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계속 요구를 받아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이 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초창기에 이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면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텐데 어쨌든 뭐 정치개혁 관련해서 그동안 요구되었던 내용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안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그걸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해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 내가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할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이제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핑퐁이라고 치면 공을 한번 받아서 넘겨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국민통합정부인데 이 국민통합정부를 안철수 맞춤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걸 아니다. 우리는 정말 넓게 할 거다라고 이제 해서 뭐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도 후보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보자면 뭐 반윤연대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금 뭐 가장 강한 2명 중에 1명인데 윤석열 후보의 어떤 부족한 점을 부각하면서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이 전략으로 많이 포위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막판에 그 상대의 그 당 후보를 포위하는 전략으로서 이제 들고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마무리하고요.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볼게요. 김윤혜 님이 질문하셨어요. 유지혜 기자님. 네. 이재명 후보 대선 토론 때 발언한 우크라이나 6개월 초보 정치인 대통령 관련 발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준비한 주제가 이겁니다. TV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보 대통령 관련 얘기. 일단 요거 좀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정확한 워딩을 소개해드리면 6개월 초보 정치인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은 외신 기자들한테도 저도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젤렌스키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조롱한 걸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외신 기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홍콩에서 몸을 피해서 지금 아시아 지국이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영문 해석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 그 말 그대로니까 너네가 해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잔인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초보인 건 맞습니다. 초보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만 이 책임을 다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90년대 초반에 옛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부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친러 정권과 친서방 정권이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집권을 하고 그 사이에 국민 여론은 완전히 분열이 되고 네. 그 이야기는 친러 세력과 친서방 세력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경제는 완전히 아작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네. 그 토착 재벌들이 정권이랑 또 연계돼서 부패된 굉장히 엄청난 부를 쌓고 사회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노련하지만 부패하고 개혁의 의지가 없는 기존 정치인보다는 코미디언 출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해도 차라리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찍겠다라고 해서 1차 투표에서 거의 뭐 80%, 결선 투표에서 90%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된 다음에 실제 개혁 조치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러시아가 심기를 건드렸다면 그게 오히려 마음에 안 들었겠죠. 친러 재벌들을 이제 토착한 재벌들을 개척하려는 세력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쭉 보는데 또 한국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폄하일 뿐 아니라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그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저도 그러는데 오늘도 좀 버텨줘. 키예프 무너지면 안 돼. 항상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또 국내 정치적인 본인의 상대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요소를 끌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본인이 사과를 나중에 했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는 굉장히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뭐 1, 2 후보 다 외교 경험이 적은데 네.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은 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 혹은 뭐 검사 출신이라 그렇죠. 외교 경험이 미숙해서 한국이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인데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본인이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토론 두근두근 시간에 민주당 관계자 나오시니까 요 발언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고 근데 TV 토론에서 나왔던 게 이재명 후보 얘기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망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건 뭐죠? 일단은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일 간의 국방 협력은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보를 위해서. 그건 사실이지만 미국을 끼고 하는 거든 한일 양자 간에든 이게 군사 동맹을 한다라는 건 완전 다른 문제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보 협력하고 군사 동맹. 그러니까 국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이걸 안보 동맹을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뭐 향후 100년 동안 일본이 광복절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독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헛소리를 그만 중단을 한다거나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독도라는 우리 주권사항, 영토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하는 세력인데 어떻게 안보 동맹을 합니까? 일단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면 개인적으로 이분이 말이 너무 좀 길고 많아서 이게 꼬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제 사드 3불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하죠. 거기서 이제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3불 원칙을 이제 뒤집겠다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처음엔 답을 뭐라고 하냐면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그거는 상황이 지금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끊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후 이제 그러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유사시에 들어와도 된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아니죠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를 꼭 이렇게 얘기하는 심상정 후보가 말을 끊어요. 그러면서 말이 애매하게 끝나버려서 민주당은 이걸 망언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여기는 모략이라고 이제 방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유지혜 기자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진위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아니 살짝 당황을 하신 것 같고 일단 그거 계속 얘기하자면 이분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다고 보면 이제 쓸 말이 적단 말도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이제 한 거예요. 사족을 그러니까, 붙이는구나 자꾸 말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를 중국한테 약속할 필요는 없다라고만 그냥 딱 끊었으면 되는데 약간 여지를 남기는 것 같으니까 노련한 심상정 후보가 훅 치고 들어와서 윤석열 후보는 트랩에 확 걸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오래된 정치인 같으면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 아까 답변 드렸다 그러니까, 이러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거기서 말을 붙이면서 그리고 본인도 대답하면서 좀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토론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과정에서 얘기는 한 건데 어쨌든 이 발언도 스스로 내가 꼬였구나 이걸 느꼈나 보다. 본인이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상대의 뭐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 그 진위는 뭐였다라고 뭐 설명을 해줘야죠. 사실 이제 공방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잠시 후에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에 국민의힘 관계자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그거 좀 물어보도록 하겠고 한 2분 남았는데 유지 기자 요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면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 동참하기 어렵다고 그랬다가 반나절 만에 경제 제재 동참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잖아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근데 굉장히 지금 정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자기 모순인 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제재라는 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불가능해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자 제재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 체제에 동참을 하겠다면서 독자 제재는 안 하겠대요.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미국이랑 EU가 지금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준수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제재 동참이 아니라 규정 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안 지키면 우리 기업이 당해요. 그 세컨드 지금 달러화 거래 금지라든지 스위프트망에 대한 배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걸 어기면 우리 기업, 우리 은행이 당합니다. 그러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는 기업들이 준수를 하는 거지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 빨간불이니까 내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법정의 창달을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안 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자기 모순적이라 볼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한미동맹과 한러관계 사이에서 좀 균형감을 찾겠다라고 내놓은 방안이 이거 같은데. 잠깐. 여기서 그 중요한 얘기는 광고 듣고 뉴스 듣고 하는 거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낚아갑니다. 유재 기자의 마지막 얘기하고 스위프트 경제 제재 고 정철지 소장 얘기는 뉴스 듣고 3부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볼게요. You are listening now. 김태현 이정치 show. 김태현 이정치 show. You are listening now.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기다리던 전국의 변화 제일풍경채와 함께 시작됩니다. 1호선 연장 예정인 전국역과 3번 국도 우회도로 개통으로 서울을 더 가까이. 한탄강 조망을 누리는 845세대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제일풍경채 전국. 4월 오픈 1533-1414 제일건설. 하이눈이야 사냥류만 백질까지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등 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에듀윌이 무려 6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6, 17, 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도 2022 공무원 1위, 취업 1위.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묻혀 꿀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인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낯선 아픔이 힘든가요? 케어네이션과 함께해요. 낯선
정겨운 생활이 힘든가요? 케어네이션과 함께해요. 걱정 없는 우리 가족 간병 케어네이션과 함께해요. 간병인 찾을 땐 케어네이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싹쓸이 김한 기자, 정천실 소장, 유지혜 기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2부 말미에 우리 유지혜 기자가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러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네. 예? 그거에 대한 우리 유 기자의 평가, 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근데 낚는 게 아니다. 왜냐면 낚는 거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게 낚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징카입니다. 이건 낚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유재 기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칼럼도 쓰셨다는데. 네, 기대에 부응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제재라는 거의 기본은 내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나는 아프지 않고 너만 아프게 할 거야라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 육참골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상대방의 뼈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의 살을 어느 정도는 잘라내주겠다라는 각오로 해야 되는 게 제재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거는 한미동맹과 한러관계, 더 나아가선 한중관계까지 그리고 남북관계까지 어느 것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라는 태도로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미국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상무부가 발표한 걸 보면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를 하면서 32개 나라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해줘요. 그 면제 조치를 하는 게 그 나라들은 반도체를 러시아에 팔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이 32개국은 이미 충분히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너네의 그 의지와 너네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믿고 니들은 우리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도록 해줄게. 라는 신뢰와 예우의 표시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빠졌어요. 유럽이랑 일본 뭐 G7까지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뉴질랜드, 호주까지 다 들어가는데 우린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은 우리를 제재를 하는 나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한러 관계를 중시해서 러시아를 고려해서 이렇게 제재해서 발을 양다리를 걸치거나 한 발만 담그고 있다고 하자. 네.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엄청 감사해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원하는 김정은을 그 앞에 푸틴이 끌어안쳐다 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얻는 건 뭐냐는 거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손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특히 뭐 우리 기업들은 물론 힘들겠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을 해야겠지만 대러 교역 규모가 사실은 전체 2%밖에 안 돼요. 2%도 안 돼요. 그리고 금융 익스포저라고 하는 리스크 노출 비율도 0.4%밖에 안 됩니다. 피해는 제한적이라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그런 참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책임 있는 또 우리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로서는 뭐 할 바를 다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을 해서 명분과 실익을 같이 챙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분과 실리를 다 잡는 길을 찾아라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러시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러시아의 제재에 이렇게 미적미적할까. 저렇게 금융 미국도 1.5%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의식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머뭇거렸던 점들 그게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미리 뭐 고려했다고 봐야 되나? 그런 점이 크다고 봅니다. 앞서 유재 기자 말씀하신 한러 뒤에 한중 거기다 그렇죠? 북한 문제까지. 결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집단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다고 해도 전부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러시아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이번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주말에 뜨겁게 좀 뜨거운 뉴스가 됐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주거나 받는 것도 또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더 많은 국가의 제재 동참을 강조한 바이든은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 소장, 네. 스위프트라는 거요. 네. 며칠 전 뉴스만 해도 미국이 미국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데 스위프트 제재가 빠졌다. 그저 별거 아니다. 뭐 이랬다가 네. 주말 뉴스 보니까 드디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빼는 제재가 있어서 금융 제재 핵무기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얘기도 있고. 처음 두 번째 제재 나왔을 때 좀 미국과 유럽연합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죠. 좀 말이 안 된다. 스위프트를 왜 안 하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 먹고 살 길 찾으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스위프트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은행은 우리나라끼리 은행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벨기에 어떤 은행과의 거래, 미국의 어떤 무슨 주와의 은행과의 거래 이걸 하게 되면 새로 또 망을 터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1970년대에 이 스위프트라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국제 결제 메시지 코드망 이런 결제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비영리 기관입니다. 73년도에 생겨났는데 이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잘한 게 어떤 은행마다 자신들이 개발한 독특한 소스 코드, 암호 코드를 가지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거래를 되게 안정적으로 이 전산망을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벌써 한 40년, 60년이 되게 버리니까 그 해커도 걔네 스위프트 망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200개에 있는 10,000개 이상의 은행들이 다 스위프트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은행도 우리나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유학 보내신 분들 알겠는데 유명한 은행 말고요. 어떤 무슨 주의 은행을 이제 송금하러 보낼 때 가장 필요한 게 그 은행의 스위프트 번호 이제 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바로바로 굉장히 편리하게 된 은행의 결제망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역할 때 기업들도 이 스위프트를 쓰게 되고요.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전 세계 200개니까 웬만한 은행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한 제재는 러시아 쪽의 은행들 단지 몇 개인지 하여간 러시아 은행들이 이제 이 스위프트에서 망해서 뺀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러시아는 이제 은행에서 해외 은행 다른 은행과 결제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다른 말로는 달러, 유로에서는 완전히 배제된다. 이 정도의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러시아가 이제 무역 거래라든지 이런 국제 거래를 막으려는 건데 네. 이러면은 러시아가 큰일 났네? 우리 이제 망하겠는데? 이래요? 아니면은 야 그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스위프트가 아니라 스위프트 할애비례 해봐라. 끄떡없나 이래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하자마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충분하게 루블이 폭발하지 않는다. 루블화가 달러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제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남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코인입니다. 코인? 네. 이거를 막았다고 쳐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실은 코인 결제가 굉장히 늘었어요. 은행이 의뢰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러시아도 이 스위프트를 막으면 기존의 은행망이 막으면은 코인 거래로 해가지고 왜냐면 코인과 달러는 또 연동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쉽게 해버리면은 또 탈출구가 하나가 있고. 왠지 러시아 코인 잘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잘해요. 근거는 없는데 느낌이 그냥. 느낌이 있죠. 하고 두 번째 제재는 이 스위프트를 잘 보시면 이게 쿠션인데 러시아가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많잖아요. 근데 현재 석유는 공식적으로 달러로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석유를 팔 수가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은 피해갈 수가 있는 게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석유를 팔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또 팔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강력한 거는 아예 러시아의 모든 물건들을 러시아산 메이드 인 러시아 다 못 팔게 초강력 수출 제재를 하는 이게 남아있죠. 아까 둘이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제가 러시아 석유 사오는데 송금으로 돈 못 보내도 달러 가지고 가가지고 주고 현장에서 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천연가스는 풀어준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몇십 년어치를 독점 계약해가지고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중국이랑 지금 짝짝꿍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를 이번에 걸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 기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국의 저 스위프트 금융제재 외교적 측면에서? 네, 전반적으로 비슷한 평가고 근데 일단은 스위프트를 때리고 푸틴을 직접 제재에 올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게
지도자 중에서 이런 국제제재망이 올라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푸틴과 김정은과 시리아의 학살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발끈해서 본인 자국의 핵전력 부대에 대해서 이제 특별경계태세를 내렸잖아요. 이런 게 아예 이유를 그렇게 돼요. 스위프트 배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아프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러시아산을 다 통제하는 거를 제재 용어로는 섹터럴 밴이라고 하는데 분야별 제재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결국은 이란의 리아라가 폭락하면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제재의 힘은 스위프트랑 섹터럴 밴을 같이 때린 거예요. 원유랑 그 스위프트를 같이 때려버리니까 틈새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발표를 보면은 러시아 은행 전부에 대해서라고도 하지 않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명단이 셀렉티브 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약간 선택적인 거고 본인들이 설명을 계속하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리스트릭티브 메저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아예 시인을 하는 게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원유랑 천연가스까지 막아버리면 유가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뛰는 거죠. 근데 올해 선거 있잖아요. 가을에 미국은 국내 선거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다 막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이 거의 대부분의 전량을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맹 간의 제재 대열이 확실하게 지금 단단해졌는데 이걸 너무 센 조치를 하면 유럽 국가들이 그것까진 나는 힘들 것 같아라고 이탈하는 국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또 키예프가 함락되지 않고 서방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 마지막 마지노선까지는 가지 않았다. 넘지 않았다. 그러니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카드를 좀 더 갖고 있겠다. 더 센 카드를. 이런 의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장 남은 건 진짜 그거겠구나. 러시아산 원유 분야별 제재. 아예 품목을 묶어서 러시아에서 났거나 러시아를 거쳤거나 러시아인이 만든 이 상품은 절대 안 돼. 다 안 돼라고 하는 게 섹터럴 밴이거든요. 그게 이제 남은 거죠. 텔레그램도 못 쓰나? 이제 암호화폐가 하나 있고요. 암호화폐도.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요번에 보니까 탈출구로 엄청 많이 쓰이더만요. 그래서 이게 달러도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러시아가 더 버틴다면 그 다음 규제는 저는 러시아가 금융제재를 버틴다면 네, 금융제재를 버틴다면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이제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인데 지금 아까 유재 기자님 말했지만 유럽이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자기네가 원전이 있기 때문에 세게 밀어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오히려 독일이 안 되겠네. 독일이 지금 굉장히 망설여요. 독일은 받을 돈도 너무 많아요. 네, 독일 많아서 여기서 스위프트 끊으면은 완전히 독일 몇 개 은행이 흔들릴 정도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유럽 내에서도 그래서 저는 스위프트가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주말에 약간 껄쩍지근한 스위프트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스위프트가 나온 것도 결국은 독일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막판까지 사실은 미적거린 게 독일이었거든요. 다 얘기를 하는데 받을 돈이 많아서 너무 많죠. 제일 많죠. 가스가 만약 여기서 끊으면 독일은 진짜 추운데 큰일 납니다. 독일은 저 원전 안 하고 이미 신재생으로 빨리 갔고 이제 원전을 못 키워요. 독일은 이미 완전히 상당 부분 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프랑스는 원전 때는 버틸 수 있다. 자기는 이제 원전 맨날 주장하죠. 프랑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원전입니다. 야, 이 물 흐르듯한 이 유려한 진행. 자연스러웠어.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정 소장님이 원전 얘기 끝내서 제가 방긋해서 물 유려하게 갈 수 있겠구나. 마지막 주제는 원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근데 대부분 이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이 이제 탈원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의 주장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결이 완전히 바뀐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김한 기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평가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전 문제에 대한 평가는 지금 5년 동안 내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제 말하자면 운동가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계속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본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긴 장기 계획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단기간에 확보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거를 탈원전이라고 부르던 감원전이라고 부르던 진한 원전에 대한 정책을 계승하는 거라고 부르던 현실적으로 별로 선택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나가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탈원전 관련된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해도 탈원전이에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해서 뭐 내용 같은 거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탈원전이라 갖고 여러 가지 정치적 뭐 혼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임기 말에 입장이 바뀐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또 정치적으로는 뭐 메시지가 바뀐 느낌이 확연히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뭐 안전선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이제 신한울 2호기랑 신고리 5, 6호기 관련해서 건설 지연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의 기술 진전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전 안 진다며 원전 뭐 가동 안 한다며 이런 이제 메시지가 너무 이제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어서 오히려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뭐 이런 이제 지금 또 해석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 소장 평가하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임기 초랑직 임기 말에 바뀐 거로 보시나요? 네,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말 자체도 보시면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원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저 원전 전원이라는 거는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 60년 이상을 원자력을 주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를 유지하거나 더 건설한다거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력 기저 전원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2017년에 이제 일종의 고리 원전 1호기 연구 정지하고 막 그러면서부터 시작됐던 것과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죠. 왜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탈원전이었다가 원전을 다시 주력 기저 전원으로 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좀 봤습니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첫 번째는 지금 에너지 비상이 너무나도 위기이다. 특히 죄송합니다. 지금 흐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유가라든가 이제 마지막 석유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원유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에 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게 뒤따르기 때문에 향후 자칫 한 3, 4년간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비용에 폭등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감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를 원전으로 메꾸지 못하면 국민들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비용을 다 써야 되는데 그때 달릴 그 화살과 문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정치적인 카드. 지금 보면 공약집을 제가 주말에도 봤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는 세계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30%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제가 그동안의 속성을 봤을 때 어떤 이념으로 경제만큼은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봐도 그렇고 만에 하나 어떤 에너지 위기다 하면 그냥 원전을 개발할 스타일인 거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뢰주의를 파악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났을 때 이제 딱 봤는데 원전이 닫을 거 닫아 있고 지금 신고리 5, 6호기는 한참 뒤로 지금 오픈하려면 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돌아올 텐데 문재인 정부한테 거기에 대해서 좀 마지막 매조지를 이런 식으로 60년 기저 원전으로 끝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한국전력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거의 좀 6% 7% 올라가거든요. 어제 대통령 발언이 영향이 있다고 아무래도 한전이 그동안 적자 폭이 줄어들 테니까. 천문학적 적자가 왜 났겠어요. 원전 안 하고 막 LNG 천연가스 사오면서 이렇게 된 건데 말 한마디에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그동안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도 몇몇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했었고 그런 부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알겠습니다. 자, 이수영님, 유지혜 기자님, 정철진 소장님, 김한 기자님 뉴스 싹 들어서 시그니처 코너로 가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있지 않나요? 시그니처 코너가? 자세히 하시네. 이제 3대 시그니처 코너인데 4대로 바꿨어요. 4대 시그니처 코너로 월요일에는 뉴스 싹3를 김태현의 정치쇼 시그니처 코너로 오늘 인증 마크를 붙이면서 세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기자, 정철진 소장, 김한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정류장은 개구쟁이 김태연의 정치쇼입니다. 채널 고정.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뜨거운 이슈로 토론하는 시간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예, 저기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아침에 승패가 결정되면 그다음 주에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한 분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렇게 해볼까? 승자와 패자 이런 거? 너무 잔인하다. 네, 잔인하지. 어쨌든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은 일단 공식적으로 2번 남았다는 거. 2번 모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민주당 선대 현근택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의 국민의힘 선대본의 이두하 대변인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두하입니다. 네. 일단 지금 두 분의 표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제일 큰 뉴스는 단일화인데 단일화 관련돼서 저 이두하 대변인은 조금 이제 약간 표정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현근택 대변인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아니 마스크 썼는데도 그 표정이 보여요? 눈에 딱 보여. 느낌이 그냥 야,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러면서. 꼭 그런 거라. 그럼 지금 뭐 눈가에 그냥 웃음 주름이 아니 이두하 지금 대변인도 보세요. 눈 웃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그 말씀 듣고 웃고 있는 거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두하 대변인 미소는 우리 썩소라 그러잖아요. 어쩌고서 이겁니다. 자 일단은 이두하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저는 살면서 합의 결련된 다음에 그 과정을 후보가 그렇게 낱낱이 공개하고 그다음에 권영세 본부장 백브리핑 그다음에 선대위에서 파일도 나눠줬잖아요. 일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공개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앞으로도 별로 못 볼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공개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한 가장 큰 요청은 국민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지지율을 다 끌어안고 있지 못해요, 솔직히요. 숫자상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근데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엄청난 압박을 보냈어요. 문자, 전화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단일화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후보가 뭘 한다는 얘기가 없느냐. 되게 궁금해들 하셨어요. 그래서 후보가 한 일이 뭐고 단일화 과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후보 입장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안철수 후보 자택에도 찾아가고 싶고 본인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단일화 과정 중에 그런 얘기를 너무 자세히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을 삼가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러시잖아요. 뭐 전화, 문자도 너무 많이 오고 전화도 너무 많이 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도 작년 8월에 입당할 때 전화번호가 공개돼서 엄청나게 전화와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부도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전화번호가 다 공개돼서 여기 문자 보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요. 우리 후보의 지지자가 아니라 정권 교체 지지자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후보한테도 그렇게 압박을 하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문자를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국민들, 지지자들에 대한 예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문자나 전화 요청이 너무너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우리는 정권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이태규 의원 그리고 최진석 본부장이 나섰었거든요. 근데 그쪽이 정권 대리인이 아니다. 그냥 말 들어본 거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사후에 나왔지만 저희도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분들이 정권 대리인이 아닌가? 근데 전화와 문자는 안 돼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직접 전화와 문자는 안 되니까 후보가 직접 마지막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안철수 후보한테 이런 일이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기다린다.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시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기자회견. 그 파일 제목에 다 나왔잖아요. 의도가. 파일 제목이 원래는 그 파일명은 이 단일화 협상 경과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도에 나왔죠. 파일 제목은 뭘로 돼 있냐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정리라는 일정을 정리하는 거고 못 만나면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깐다가 아니고 못 만나면 깐다. 이 얘기는 단일화 내용보다는 오히려 만날 거냐 말 거냐 그거였고 깐다는 얘기 뭐겠어요. 이거 폭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단일화 됐습니다. 발표하는 건 이해가 가요. 단일화 안 됐을 때는 후보가 본인이 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그랬잖아요. 여론조사 받든지 말든지 후보님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그때는 침묵이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는 지지율 잘 나오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길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단일화 안 하면 이제 질 것도 같고. 근데 어제 재밌는 게 다 그거였죠. 윤핵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다시. 그동안 계속 살아있었구나.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인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후보가 딱 인증을 해줬잖아요. 정권 대리인 장제원. 그럼 그동안 뭐 선대위 직책도 없고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했던 분이 실제로 다 비선에서 움직였던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그랬잖아요. 그분은 뭐 선대위 직책도 없고 잘 안 나옵니다 했던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 말씀 그 뭐 제목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 후보가 그런 제목을 단 게 아니죠. 실무자 제목이니까 뭐 실무자가 어떤 심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실무자가 뭐 지시 없이 했겠어요. 후보가 이런 거를 제목을 어떻게 달아라 이렇게 단일화 협상 경과가 원래 제목이죠. 그리고 내용은 자기가 다는 거니까 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달아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고 실무자 마음이고요. 근데 실무자가 그렇게 한 거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단일화 협상 경선 단일화는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입장에선 최진석 본부장 이태규 의원 다 나섰는데 안철수 후보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 얘기를 해봐야 되는구나.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공개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한 거고요. 윤핵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태규 의원도 이준석 대표랑 뭐 이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면서 약간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태규 의원이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연속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2월 13일 날 후보 등록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얘기를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때 단일화하고 나서 저희가 실무자를 좀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언론에도 찾아보면 나오세요. 우리 쪽은 장제원, 이철규, 뭐 저쪽은 이태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했을 때 장제원 의원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미경 교수, 안철수 후보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 얘기를 했더니 장제원, 이철규 이 두 분을 얘기했더니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좋다고 해서 서로 동의가 되는 사람들을 한 거고요. 원래는 하려면 최진석 본부장, 권영세 본부장이 해야 되죠. 근데 저기도 최진석 본부장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오히려 선대위에서 선대본에서 직책이 없기 때문에 뭐 새벽 밤을 새서도 협상을 하고 했을 때 표가 안 나죠. 선대본부장은 일일 점검회의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으신데 그럼 벌써 기자분들이 눈치를 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장제원 의원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본부장한테 모든 걸 공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 측에서 협상 대상자로 좋다고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람이고 연속성과 그다음에 비공개성 때문에 이분이 하게 되었다. 근데 뭐 다른 역할은 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 요거만 하나씩 짚죠. 그러면 일단 정치는 생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사자 구도로 간다고 보고 판세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 이겁니까? 아니 뭐 단일화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은 아닌데 이제 판이 이렇게 벌쳐지는 저는 뭐 단일화의 유불리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 굉장히 점잖으신 태도인데. 모범답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뭐 하도 이제 국힘당에서 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언에 아주 조심하고. 원래 저희 같이 방송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언급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일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뭔가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불리하지는 않죠. 불리하지 않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을 아끼시는데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예요? 아니면은?
서울신문 갤럽 조사가 나왔어요. 그죠? 네. 여기서 나왔는데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여론조사는 웬간한 수치를 언급하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을 때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차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과연 더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게 이 단일화 이슈가 오래됐거든요. 지금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저희는 사실은 오히려 사전 투표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일화 깨진 이거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후보가 마지막 노력을 이렇게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는 건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3일 동안 투표를 하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하루만 투표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다음 주제는 정치초 셀럽들 목소리를 듣고 올 건데 양 후보의 지난 TV 토론에 있었던 문제의 발언 하나씩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초 셀럽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대 때문에 가슴이 마시장이 두근두근 내가 코너 제목만 두근두근이지 내가 이 코너 듣다 보면 긴장돼서 막 가슴만 벌렁벌렁하다니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토론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했다던데요. 정확한 발언의 진위,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 먼저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이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다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 그 현근택 대변인 나와 계시죠? 저를 대변해서 말씀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자꾸 반일 감정으로 선동을 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그런 얘기를 전하셔야지. 우리 이두하 대변인이 저를 대변해서 잘 말씀해 주실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는 양 캠프의 실세를 모셨습니다. 후보들이 직접 나와서 내가 뭔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내 뜻을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요거 아니겠어요? 일단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있었던 토론에서 한 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다.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 아주 극명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추후에 내가 표현력이 부족했다며 이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두하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야 되겠구나. 공격의 기회를 드리고 일단 다음에 반론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전쟁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 위반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회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치 초보여서 이 부분을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미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죠. 레딧에서 엄청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갖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본에 침략을 당한 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서 자극해서 그런 거냐.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1월 달에도 7번 쏘고 어젠가도 또 쐈는데 그거 우리가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유난히 딴 정부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쏘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럼 김정은이 그렇게 유난히 많이 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말씀이 잘못된 거고, 또 무엇보다도 한 번쯤 토론회를 할 때는 저는 솔직히 긴장을 해서 후보들 발언이 약간 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하신 분의 발언에 답하다 보면 말릴 때도 있고 솔직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강원 유세 2월 24일 날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개시된 모양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0.1%인 그 나라의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2월 26일 김포 유세에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파주 유세에서 2월 26일 날 지도자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또 하시고 고향 유세에서 2월 26일 날 이 부분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언급한 게 벌써 토론회 말고 4번이나 있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선대본부장인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후보가 잘못 발언했다고 사과하고 표현력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대본부장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너무 누차 반복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이게 진심이 아닌가 여기에 진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황우덕 대변인 꼼꼼히도 체크하셨는데요. 24일 날 뭐라고 정확히 했냐면 지구 반대편 남이 나라 일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바로 전쟁과 안보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뭐가 중심이에요? 남이 나라라는 게 중심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경제가 어렵다는 게 중심입니까? 그 말을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이 저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의 원인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나토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상황 중에 말을 하는 게 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 6.25 남침했잖아요. 당연히 남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느냐. 그 문제 분명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침략했는데 부한 말에 우리 위정자들이 제대로 대응했느냐. 그 부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얘기한다고 해서 물론 저는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전쟁지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점은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지금 표현 자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사과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전쟁 상황이고 다시 당연히 러시아가 침략한 거 맞고요. 그다음 국제법 위반이지 아닙니까? 당연히 비난해야 되고 규탄해야 되고 저도 우리나라가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쟁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과하게 문제 삼고 계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야 되느냐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문제거든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부적절하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침략한 건 잘못했다. 지금 시기도 부적절하다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취지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토 아니에요? 가입 문제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가입을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처럼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과연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아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나토 가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언 자체가 저희가 약간 위험한 게요. 왜냐하면 나토 가입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대통령이 다 결론 낸 거고 여긴 따라가는 것뿐이고요.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할 문제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동맹 강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이재명 후보가 그 지식으로 그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부적절하죠. 자, 그러면 토론이 있었던 윤석열 후보 얘기. 심상정 후보와 있었던 얘기인데 심상정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해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되면 그걸 하시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망언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발언 왜곡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황건택 대변인. 이거를 왜곡이라 해서 고발까지 하신다는데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계속 물어봤죠. 한미일 군사동맹 할 거냐.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핵심은 한일 동맹이거든요. 한미 간 돼 있고 미일 간에 돼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쟁점인데 군사동맹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히 심상정 후보는 계속 그랬죠. 윤석열 후보가 절대 안 하실 거냐.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 한일 간에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한일 간에 군사동맹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열어놓은 거고. 한미일 군사동맹. 그중에 이제 핵심이 한일이라니까요. 한미일 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뒤에는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이 뭐 우리나라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아니면 한일 합방할 때 어쨌든 이 진출했던 거를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동의할 거라고 보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요하게 여러 번 물어본 거거든요. 일본이 그럼 한반도에 올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여러 번 유세 그리고 추미애 뭐 우상호 이런 분들이 계속 거기 공세를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그 토론회 자체에서도 보면 그게 뭐 동맹 군사 동맹이란 건 그런 취지지만 이 한미일 동맹에선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 전체 그 토론회 발언에서 정정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위대 망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이걸 절대 반복하지도 않았고 토론회에서 전체 취지를 보면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일이 3.1절입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으로 걸고 가시려고 하는데 김구 선생의 장손부터 독립우송 운동가의 후손 여러분 수십 명이 내일 같이 이제 국립묘지 참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누구를 판단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 동맹이라는 건요. 동맹이라는 건 뭡니까?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피되게 있는 거예요. 군사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군사 전혀 동맹은 아닙니다. 맺는데 일본군이 안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군사 동맹 자체가 아니에요. 군사 동맹 그게 아니라 지소미아 협정을 얘기하시는 거고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바라는 거. 지소미아는 정보교육 협정인데. 한미와 미일 군사 동맹이 같게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열어두고 있다라는 발언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토론 두근두근 보니까 역시 대선이 9일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현근택 대변인 이두하 대변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태현의 정치쇼뿐만 아니라 SBS 시사교양 라디오 이 시교라라고 하죠.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9만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10만 가봅시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시교라 10만 가자.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